뉴욕 증시가 관망세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에서 전날 프랑스에 이어 독일의 5월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과 유로존 공장 주문 악화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도 4월 중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확대 탓에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여전히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자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5%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58%, S&P 500 지수도 0.5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탓입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의 뒷심 부족으로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굵직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주 후반에 있을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영국은 0.51% 올랐고 프랑스는 0.13%, 독일은 0.12% 상승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위험 추구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적 완화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경제 상황이 개선됐는지 보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일찍 긴축에 나서는 것이 보다 적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기에 출구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4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40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371억 3천만 달러 적자였던 3월 수치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410억 달러 적자를 모두 웃돈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중 미국의 수출은 1.2% 증가하며 3월에 1.0%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도 2,277억 달러를 기록해 2.4%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3.4% 수준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국 가계들이 앞으로 신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저금리로 모기지를 갈아타는 리파이낸싱 수요가 줄어 소비 경기 회복과 저축률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핀코를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양적 완화를 대체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5월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16만 8천 명 증가해 지난 4월의 16만 5천 명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7.5%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한 시장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너지 한편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하락으로 약보함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닷새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장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지 못했고 무엇보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 하락세로 좀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에 여기 플러스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한 76.87포인트, 0.5% 하락한 15,177.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1포인트, 0.58% 떨어진 3,445.16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0.55% 떨어지면서 1,631.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유로존에서 유로존에서 약간의 주목할 게 있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의 그러한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이 유럽 증시의 마감의 원인에도 부추겼지만 미국 증시에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유럽의 마감과 함께 뉴욕 증시도 좀 하락세로 좀 마감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제 에너지주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인 반면에 통신주들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좀 특징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연준의 발언 그리고 무역 적자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캔자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네, 에스터 조지 캔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좀 말을 빌리자고 한다면은 연준이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준의 출구 전략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면서 좀 가장 또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매입을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연설문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경제 여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점점 더 우존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약간의 연준의 그런 위험 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꼬집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런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어제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항이고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화두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연준의 그런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1년 만에 좀 처음 4%를 넘어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5월 초에 3.4%로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 본다고 한다면은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연준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견이 팽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택가격 회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더 늘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예상폭으로 확대는 됐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적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4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3월보다 8.5% 증가한 403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이 411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약간의 좀 줄어든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약간
꺼름직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 본다면은 역시 소비재나 기업 장비 수입이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 3월달에 본다면 무역 적자가 388억 달러로 발표됐었는데 그 2009년의 10월 이후에는 어떤 최소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최소 수치가 다시 최소로 가진 않고 오히려 다시 플러스로 되면서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4월에 미국의 수입액을 본다고 한다면 2,277억 달러로 3월보다는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수입이 123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요. 휴대폰 수요도 8억 1,600만 달러로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그 국가들보다도 그나마 좀 상황은 나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무역 적자를 유지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크게 좋은 상황 아니니까 너무 무역 적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상황에서 좀 의지한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아베 총리가 빠르면 오늘 세 번째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네. 디플레 탈피를 위한 경제 정책, 이 공약으로서 내세웠던 부분인데요.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이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성장 전략은 노동법의 자유화나 기업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들어온 소식은 증시와 관련된 내용의 부양책이 들어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이 현재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세 가지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부 지출 확대, 예산을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4월에 새롭게 이제 신임으로 부임하면서 BOJ의 통화 정책 완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과 정부의 규제 완화, 증시를 포함한 이런 대책들이 현재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총리로 등극한 이후 세계 화살을 성장 정책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의 화살로 이제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일본의 무사히 일화를 빗대가면서 한 아들에게 하나의 화살을 주면서 이를 부러뜨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쉽게 이를 부러뜨렸는데요. 세 개를 주니까 세 개는 힘이 좀 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힘을 모아서 디플레 탈출의 목표를 가져가자는 것이 성장 전략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대형 연기금이 채권 시장 중심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식 쪽으로 이전토록 하는 부분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성장 정책의 주요 골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역시 이 공공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맞춰져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채널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들도 가장 이런 그 주식시장 움직임에 가장 이제 관심이 높으실 테니까요. 공공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하겠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윤곽을 보도를 했는데요. 190개 일본의 연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0조 엔의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2,241조 원에 달하는 부분인데요. 투자 전략을 다시 짜서 현재 20%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주식에 할애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도록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 산하의 성장 전략의 초안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에 이 성장 전략의 초안을 보고서 형태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일본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7월 21일로 현재 참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라간 일본 증시의 안정된 순항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상당한 현재 부담으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공적연금 약 120조의 자산 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1% 정도만 주식 비중으로 할애가 된다고 한다면 약 1조 2천억 엔이 일본 증시나 해외 증시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변동성이 커진 니케이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정책 기대감으로 니케이 지수는 그 전날 3%대로 급락했다가 어제장에서는 다시 2%대의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최근 하락하고 있는 일본 증시 낙폭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낙폭이 그동안 좀 많았었죠. 네. 낙폭이 많은 수치에서 이 정책이 현재 입안이 되거나 나오고 있다는 시점 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2%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13,533엔을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가들도 니케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도 일부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내용도 같이 현재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에 증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재의 공공연기금의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저희가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뭐 EU의 집행부가 만만치 않게 관세율을 좀 낮게 가져가긴 했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9일 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역시 이 이슈를 자주 다뤄드리는 부분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도 이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 패널,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선 적용을 11.8%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2개월 동안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균 관세인 47.6%를 부과하겠다는 현재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이 EU 차원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 리커창 총리가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 중국과 독일이 합치면 세계 경제의 드림팀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이 반덤핑 관세에 독일이 좀 무마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EU가 이에 대해서 현재 즉각적으로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관심은 중국의 대응은 어떨 것인가인데요. 이전부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천명을 했었죠. 그렇죠. 뭐 중국이 지난 3월에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EU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양광 패널에는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EU산 태양광 발전 설비에 EU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EU가 단일 시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에 부담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EU가 반덤핑 관세에 그 아주 강경 자세를 누구뜨리지 못하는 부분은 EU나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현재 감쌀 수밖에 없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 조정과 협상 기간이 있겠지만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는 우려도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EU에 타겟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앞서 국내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사이익이 한 어느 정도인지도 아주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웅진그룹이 이 태양광 투자를 했다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 하락이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올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인데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솔린드라가 파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양광 패널이 EU 시장에서는 비중으로는 80%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태양광 패널의 반덤핑 관세가 예정대로 평균 수치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 특히 단위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도 다소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KTB 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지난 시장은 좀 이슈가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최근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특히 이제 OECD 경제 전망 하향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글로벌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내 지수는 그동안에 이제 디커플링 해외 지수랑 디커플링하는 모습에서 MSCI 선진지수 포함 가능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 지난 목요일 구로다 총재가 일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였는데요. 현재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치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반면에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0엔에서 105엔에서 이제 100.8엔 정도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매물대가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결국은 고용지표
우호적으로 발표되면은 사실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QE 축소로 인해서 고용 지표 우호적인 발표가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그 시장의 모습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이라든지 가계 지출 이런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산업 생산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는 반면에 가계 지출 같은 경우는 살짝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베노믹스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그런 하락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MI 서비스 지수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54.5에서 54.3으로 좀 약화된 모습을 발표가 되었고요. HSBC PMI 지수 또한 좀 약화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경기 부양 기조를 이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또 이런 상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또 이제 CNBC에서 엔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가 워낙 그 약세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매수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 발표를 하기에 현재보다는 한 11% 정도 하락 정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본 시장을 압박을 넣으면서 결국은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의 디커플링으로서 상승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어느 정도 글로벌 지수랑은 또 커플링 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은 좀 최근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시장 이슈의 가장 중심은 미국의 출구 전략 시기 우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도 이제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의 그런 엔화 약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5월 수출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나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제 경제개발 신흥공업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나오면서 그로 인한 무선 통신 기기가 참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이제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엔화 약세 환경 기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또한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50.7에서 49로 발표를 했는데 기준치가 이게 50인데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게 지난 2009년 6월 이후로는 지금 최저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QE3 출구 전략은 사실상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어떤 QE3가 좀 빨리 그런 시행이 될 가능성이, 출구 전략이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된 발표가 되면은 이 출구 전략이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실 국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좀 악화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6월 달 이후로 이제 뱅가드 물량이 또 소화될 것이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초부터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물 진도율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순매도 금액이 대략 한 5.4조 원 정도 되었고요. 그 중에서 기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순매수 기조를 띄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금 3.7조 원 정도의 그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었지만 연기금이 받쳐줬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거의 끝내가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은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목요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로존 그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6분기 정도 연속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 실업률이 12.1%나 상당히 큰데요. 그 유럽 연합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긴축에서 성장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적인 그 유동성 공급이 이제 계속해서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아마 마이너스 금리나 뭐 ABS 활성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종목은 이제 UIL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그 최근 며칠간 좀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지금 UIL 종목은 최근에 좀 하락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도 이제 장중에는 최고가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분기 매출액이 대략 437억, 영업이익이 23억으로 나왔는데 13년도 이제 기준 컨센서스 매출액이 2,708억, 영업이익이 한 196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71%, 149% 정도나 증가를 합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베트남 이 공장의 하반기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 어떤 캐파가 증가로 인해서 실적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뭐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설명하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이전 고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가 조금, 현재 그 EPS에 맞게 한 대략 16,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12,100원으로 이제 종가로 끝났는데, 이 가격 약간 아래에서 11,800원에서 11,2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좀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11,500원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에서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금할 때는 이른바 저금리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대출을 하자니 높은 이자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찾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대출 상품들은 대부업체 못지않은 고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고서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전환대출 수요가 늘자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석 달가량 대출을 받아쓴 뒤 전환대출로 바꾸라고 해놓고서 막상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입니다. 고객은 연 28에서 39%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내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 이력, 소득 등을 고려해야 해서 미래의 대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통상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쓰고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계열 금융사라도 무조건 전환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93만 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4일 세종로 제1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 개에 달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연장 근로 한도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12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들을 참작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1년 육아휴직이 끝난 뒤 계속해서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 육아휴직을 만 9세까지 허용하고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 경우 이 빈자리에 투입하는 시간제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년 연장 지원금제를 시행하고 정년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미리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멘토링,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조달 시 가점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금전 보상을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택배나 레미콘 기사 등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부분 틀니를 맞추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크게는 20%에서 50%까지 본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 틀니에서 부분 틀니까지 확대됩니다. 완전 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만 틀니를 끼우는 경우입니다. 부분 틀니 비용의 본인 부담률은 완전 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습니다.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통 위나 아래 잇몸에 하나에 씌우는 부분 틀니 가격이 약 120만 원인 만큼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더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더욱 낮아 24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의 부분 틀니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 틀니 가격의 20에서 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틀니 비용을 크게 줄여 어르신들이 보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노인 건강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제품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관심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 출시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 상당 부분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허위 과장 광고도 많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 50개에 대해서 성분 표시 등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35개 제품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농 화장품 10개 가운데 7개가 성분 표시를 속이거나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형별로는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 제품은 유기농 함량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야 하는데 기준치에 못 미치면서도 멋대로 유기농 이름을 단 제품도 5개나 적발됐습니다. 또 5개 제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이 채 10%도 안 되면서도 유기농 화장품인 것처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산 유기농 화장품은 92%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예. 일단 저번 시간에 한 번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이제 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기 그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마 대규모 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최근에 이쪽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수혜 종목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좀 차별적, 선별적 그 종목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파트를 나눠서 봤었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 미터기를 장착하는 그 미터기 납품업체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AMI 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그 스마트 플레이스의 어떤 기본 방향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PS텍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물론 이 종목은 지금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만 관련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그 납품 때문에도 좀 일부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PS텍이 하는 거는 한전의 전자식 계량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스마트 그리드 쪽 그리고 스마트 미터기 쪽에 그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물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 자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텔레콤 정도는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 얘네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쪽을 좀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 AMI 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그 전기를 보내는 쪽이 아닌 전기를 받는 쪽, 그러니까 소비자 측의 스마트 그리드 통합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그 한전에다가 스마트 미터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어떤 그 법률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조만간 아마 스마트 미터기도 좀 납품을 하게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 좀 긴 안목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은 좀 많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실증 단지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5월 말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ICT는 제주도 실증 단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주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기획을 좀 했던 쪽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는 이제 포스코 광양 산소공장 대상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저감 생산 조율이라는 부분을 에너지 관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를 최근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는 결국 우즈벡의 그 2억 불 정도의 그 100만 호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곧 조만간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포스코 ICT가 AMI 구축 컨소시엄을 지금 포스코 그룹 그러니까 그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ICT가 그 컨소시엄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참여를 할 건데 만약에 여기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뭐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생길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요.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쪽에서는 이제 사마 콘덴서. 근데 사마 콘덴서는 그 스마트 그리드 자체를 움직인 게 아니라 사마 전기, 사마 전자, 사마 콘덴서 세 개가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이쪽은 이제 아마 현대차 쪽에서 그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 시스템을 갖다가 무선 충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하면서 사마 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약간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수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지금 움직였던 것은 비츠로시스 그리고 SMEC 뭐 요 정도가 최근에 어떤 주가의 그 강한 상승을 좀 보였던 한 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의 그 기타 관련주로는 일단 코컴, 세진전자, 비츠로셀, 일진전기, 넥스비, 한전산업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스마트 관련주로 움직였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이라기보다는 블랙아웃에 대비해 가지고 LED 종목들이 이제 어떤 시장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LED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드렸었는데 LED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그 전구들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전기 사용량 대비로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런 뭐 가로수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제 전력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LED 산업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의 한 축으로 좀 자리 잡으면서 LED 관련 종목 중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금호전기, 루멘스, 그리고 누미마이크로 그리고 동부라이텍 정도까지도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좀 있었던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그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전력 양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행되는데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산업 쪽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들을 좀 파악하고요. 거기서 관련 종목들을 잘 골라낸다면은 뭐 그 현재같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